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앞으로는 커리어나 컨설팅에 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전략기획이에요. 전략기획은 영어로 하면 Corporate Strategy 또는 Strategic Planning이라고 하는데, 전략기획팀은 삼성 같은 경우는 뭐 미래전략실인가?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예 실로 빠져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좀 드물고, 보통 사기업 같은 경우 CEO 오피스, 그러니까 CEO실 바로 밑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CFO 밑에 붙어서 Planning and Finance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재무팀 안에. 제가 첫 기획을 시작한 회사가 글로벌 보험 회사였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CEO 오피스 밑에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Planning and Finance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산업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떤 그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워낙 그 기업들의 구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어디에 붙어 있던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 전략기획이라는 직무는 사실 컨설팅과 굉장히 비슷하면서 달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컨설팅이 기획이라는 업무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설명하려면 전체적인 그 기획이라는 직무의 세계관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고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획 같은 경우 더 넓고 얇은 더 윗단의 내용을 다루는 그런 직무고, 컨설팅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내려와서 조금 더 좁고 깊은 그런 일들을 하는 직무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전반적인 기획이라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일을 하는 그 내공을 쌓으려면 컨설팅과 현업에 있는 전략기획팀을 계속 왔다 갔다 해주시는 게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부분만 있다 보면 이 전체적인 세계관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전략기획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도중에 아마 컨설팅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두 개는 워낙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먼저 전략기획이라고 하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매일 전략 짤 것 같고 매일 뭐 기획할 것 같고, 사실 그렇진 않고요. 진짜 그 전략을 짜는 거는 제가 하는 일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70%는 저희는 BAU라 그래요. 평시 업무 있죠. 그 Business as usual이라고, 평시 업무,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는 일들이 이제 70% 정도가 되는데, 이 70% 정도 되는 평시 업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켓 리서치고, 두 번째는 리포팅입니다. 근데 이 마켓 리서치랑 리포팅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사실 이 두 가지가 나중에 전략을 짤 때 밑거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업무들이에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전략을 짜기 때문에, 먼저 마켓 리서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전날에 있었던 제가 있는 산업이나 또는 경쟁사에 대한 뉴스들 많이 찾아봐요. 한 1시간, 2시간 정도는 계속 그것만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포트들을 저희가 받아요. 리포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리포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좀 퀄리테이티브 식으로 그 컨설팅 회사들, 그러니까 빅4나 아니면 MBB에서 분기별로 아니면 연별로 이렇게 리포트를 저희한테 주는 게 있어요. 그 산업 동향 같은 거. 일단 그런 거 위주로 읽고, 또 다른 리포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달 아니면 분기마다 시장 점유율을 따로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뭐 시장의 30%의 쉐어를 점유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 같은 걸 다 봤는데, 그래서 퀀티테이티브, 퀄리테이티브 리포트 두 개를 다 받아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저희 회사 내부에 좀 높으신 분들한테 뿌려드려서 그분들이 딱히 시간을 쓰시면서 이런 것들을 읽지 않으셔도 되게 보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마켓 리서치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평시 업무, 그러니까 리포팅 있죠. 이 리포팅은 어떤 리포팅이냐면, 보통 CEO한테 가거나 아니면 CEO가 이사회에 가져가서 보관을 리포트를 저희가 씁니다. 여기에는 뭐 CEO 스피킹 노트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사실 이러한 리포트에 들어가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예를 들어서 CEO가 이사회에 가서 매달 우리 회사 이번 달 매출 얼마야, 순이익 얼마야, 그 외에 중요한 KPI 지표들,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올해 목표치 대비 지금 몇 퍼야. 어떻게 보면 CEO가 본인의 성적표를 들고 자기들을 평가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매달 보고를 하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무엇보다 정확해야 되고, 무엇보다 간결해야 되고, 그리고 스토리가 탄탄해야 돼요. 이게 드라마 각본 쓰시는 것처럼 스토리가 좋지 않으면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좋아야 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CEO가 매달 이사회에 가서 이제 자기의 성과,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처한 상황을 발표를 해요. 이번 달에 저희가 매출이 진짜 안 좋았어. 근데 CEO가 가서 야, 우리 매출 안 좋습니다 하고 끝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매출 안 좋을 때 특히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가져가냐면, 우리 이번 달 매출 안 좋아. 매출 안 좋은 이유는 뭐 코로나랑 중국이랑 뭐 이런 것들인데 막 큰 문제는 아니야. 그냥 단기적인 문제들이고 너네들이 딱히 걱정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내가 다음 분기에 우리의 매출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무언가를 가져왔거든 하면서 문제를 얘기를 하되 별거 아닌 것처럼 커버를 하고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막 이것저것 가지고 와요. 우리 뭐 캠페인 할 거다, 우리 뭐 할 거다.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부풀려서 가져가서 그렇게 CEO가 발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CEO가 다른 데 가서도 더 이쁨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획일을 잘하면 CEO나 임원들이 굉장히 이뻐해줘요. 그리고 이 리포팅에 관해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전반적인 모든 거를 커버하는 리포트라고. 예를 들면 세일즈, 마케팅, 재무, 법무 뭐 여러 가지 조금씩 다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한테 이메일을 매달 뿌려서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아서 내가 종합해서 이게 말이 되는 것들인지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걸 토대로 리포트를 만드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CEO 리포트들은 특히 이사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스케줄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매달 달라져요. 그래서 일정이 갑자기 앞당겨지기도 하고, 그리고 수정사항도 엄청 많아요. 발표하기 전에. 그럴 때는 제가 각 부서한테 연락해서 협조 부탁드린다고 하고, 이게 좋은 관계를 이어가야지만 나도 제 시간에 받고 그거를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잖아요. 타이트한 시간 내에. 그러기 위해서는 부서들이랑 굉장히 친해져야 돼요. 아무 부서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게 아니라 그 부서에서도 부서장, 그러니까 팀장 레벨 분들이랑 친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 첫 직장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딱 입사를 했을 때 제 보스가 저 데리고 각 팀장들 인사시켜주면서 좀 팀 좀 실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사원 뭐 데리더라도 급하면 팀장들이 쪼을 수 있게. 그래서 전략 기획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랑 같은 직급 사람들보다는 최소 2레벨 위에 분들이랑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회사 생활하면서 진짜 장점이에요. 내가 어딜 가든지 임원들도 내 이름을 알고 높으신 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와서 직접 물어본다. 이게 이만큼 회사 생활 편하게 도와주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진짜 큰 전략 기획의 장점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개 평시 업무 있죠? 마켓 리서치랑 이 보고서 하는 거. 이 두 개를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제가 있는 그 산업의 트렌드를 전반적으로 알게 돼요. 우리 경쟁사들은 지금 다 이런 것들을 하더라. 그리고 마켓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소비자들도 이런 것들을 원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 회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략을 짤 시즌이 있다 보면 제가 이때까지 만들었던 리포트들 다 종합을 해서 세미나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이 세미나는 뭐냐면, 전략을 짜기 전에 이제 제가 아무리 전략 기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 맘대로 전략 짜서 야 CEO 뭐 임원 너 이거 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들고 세미나를 해요. 임원들을 대상으로. 근데 제가 만들어 온 보고서를 그 사람들한테 주면서 야 우리 이거 해야 돼. 뭐 임원님들 저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런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역할은 그 사람들이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사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이 시장의 트렌드만 봐왔던 사람으로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뭘 하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 간접적으로 내 생각을 주입시켜서 결국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의견에 도달할 수 있게 잘 유도를 하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자인 띵킹이라고 해서 한 워크샵의 방법이에요. 포스트잇에 이렇게 해서 마인드맵 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이나 떠오르는 거 적어서 벽에 붙이고, 이 중에서 실현 가능성 없는 거 뭐 떼고 결국 남은 걸로 뭐 하고, 결국에 마지막에 소수의 장기 전략 주제를 정합니다. 한 4개에서 6가지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장기 전략 주제들은 제가 장기라고 하면 한 최소 5년은 바라보고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전략들이고, 그리고 특징이 이 장기 전략들은 윗단의 아이디어여야 돼요. 이것들은 특정 뭐 세일스 채널에 대한 포커스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 마켓에 대한 포커스일 수도 있고,
주력 상품에 대한 포커스일 수도 있고 고객 만족에 대한 거 아니면 디지털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 이건 상관없는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장기 전략 주제가 너무 밑에 단으로 정해지게 되면 이거에 관련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거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하기가 이 스펙트럼을 넓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컨설팅이 하는 업무가 가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즘 시장이 뭐 디지털 AI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너무 빨리 바뀌어. 우리가 장기적으로 5년 안에 뭘 해야 될지 뭐 감도 안 잡혀.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럴 때 저희가 컨설팅을 씁니다. 첫 번째로 리포트를 부탁해요. 우리 회사로 불러서 우리 회사 자료 주고 이렇게 리서치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리포트 좀 써줘 하면 이제 전략 리포트를 커스터마이즈해서 써줍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를 바탕으로 세미나나 워크샵 같은 거, 디자인 핑킹 같은 거 세션 해달라면 그것도 돈 받고 해줘요. 제가 알기로는 올리버 와이맨이 이런 거 좀 잘한다고 알고 있어요. 딜로이트도 제가 전에 있던 회사 하는 거 봤고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임원분들과 워크샵을 통해서 5가지의 장기 전략 과제를 도출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 해야 되는 것들은 이것들을 구체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 회사예요. 자동차 회사. 전 자동차 진짜 잘 몰라요. 제가 자동차 회사를 고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자세히 안 들어가고 제가 지식이 짧기 때문에. 임원들이 뭐 이렇게 전략을 대충 정했는데 첫 번째가 중국 재패, 두 번째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 세 번째 비용 절감 뭐 이런 것들이 대충 나왔다고 칠게요. 뻔한 것들. 근데 봐봐요. 중국 시장 재패 뭐 이게 전략 과제예요. 그 다음에 뭐 해요? 이게 중국인들한테 팔자는 건 알겠는데 이게 뭘 해야 될지 딱히 모르겠잖아요. 이것만 봐서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이거를 그 밑에 단으로 세부로 쪼개기를 해야 돼요. 쪼개는 게 뭐냐? 중국을 타깃으로 이게 전략이면 이거를 진짜 여러 가지로 쪼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중국 시장에 팔자는 걸 수도 있고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한테 팔자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이나 한국 외에 거주하는 다른 나라 마켓에 있는 중국인들한테 팔자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중국인이라도 오프라인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타깃할지 그리고 온라인에서 어떻게 타깃할지가 달라질 거고 이에 따른 마케팅 전략도 다 달라질 거예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어느 나라이냐에 따라서. 또한 중국인을 타깃하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니까 자동차 아니면 수소차 전기차 뭐든 간에 중국인을 위주로 커스터마이징이 돼야 돼요. 지금 할 것들이 많잖아요. 중국 시장도 알아봐야 돼, 한국 시장도 알아봐야 돼, 중국인 숫자도 세야 돼, 중국인들 중에서 돈 좀 있는 중국인도 찾아야 돼, 그 얘네들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돼, 이 여러 가지를 쪼개서 프로젝트화를 시켜요. 저는 프로젝트 아니면 이니시티브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의 이니시티브로 딱 나눠서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 각 이니시티브마다 비즈니스 케이스가 필요해요. 비즈니스 케이스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 같은 느낌이에요. 이 사업 계획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떤 식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 중국을 겨냥하자라는 그 윗단의 장기 전략이 나왔고 그 밑에 첫 번째로 중국에 있는 그 중국 시장을 겨냥하자가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예요. 이럴 경우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이 프로젝트 누가 책임질 건가? 그래서 옆에 이름을 적어요. 이거 망하면 이 사람 책임이에요. 무슨 말이면 이거를 이 사람이 무조건 책임지고 밑에 애들 쪼던가 외부 업체를 쓰던가 뭘 해서라도 이 프로젝트를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름 먼저 적고 responsibility or accountability 정하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목표 그리고 스코프 정해야 되고 이 프로젝트 예상 수익 그러니까 이게 성공적으로 완성됐을 때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얼마까지 벌 수 있는지 이 예상 수익까지 비즈니스 케이스에 적어야 되고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타임라인이 얼마나 걸릴 건지 뭐 6개월이면 되는지 1년이면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1년이라고 치면 1년에서 첫 2개월 뭐 시장 조사하고 그 다음 2개월 뭐 디자인하고 그 다음 2개월 뭐 디벨롭해서 테스팅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프로젝트를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1년이라고 하면 1년 동안 이 프로젝트 경과를 어떤 위원회, 어떤 커미티에서 관리를 할 건지 그리고 뭐 예산이 더 필요하다, 뭐 추가로 뭐 도움이 필요하다 회사에서 이런 것들은 어떤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줄 건지까지도 정하는 아무튼 비즈니스 케이스는 정말 복잡할 수도 있고 진짜 간단하게 하려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보통 대기업들은 좀 복잡하게 하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짜냐면 회사에서 첫 번째 전략기획팀이 평상시에 여러 가지 마켓 리서치와 그 보고서 회사 내부 상황, 외부 상황 다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도출을 해서
임원들과 같이 장기 전략 수립 워크샵을 연다. 이 장기 전략 워크샵에서 임원들이 손수 4개에서 6개 사이에 장기 전략을 정하고 이 장기 전략이 정해지면 그걸 기획팀이 가지고 관련이 있는 각 팀장한테 가서 그 팀원들이랑 이 장기 전략 구체화를 한다. 장기 전략 구체화가 뭐냐면 장기 전략은 너무 윗단의 내용이므로 이것들을 밑에 세부단으로 쪼개서 각 프로젝트별로 사업 계획서를 쓰고 그 사업 계획서 안에는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을 한 번에 정리를 한다. 근데 여기서 다행인 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기획팀이 이 사업 계획서를 대신 써주지는 않아요. 왜냐면 세일즈 또는 마케팅 이런 데는 사실 그 팀들이 더 잘 알아요. 뭘 해야 되는지.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냥 검토하고 좀 옆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딱 그 정도만 합니다. 그래서 일이 엄청 나쁘진 않아요. 그 처음에 전략 아이디어들이랑 그 워크샵 할 때 좀 바쁘고 그 외에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제가 전략 기획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금 거의 다 커버를 했어요. 그럼 이제 컨설팅에 관한 얘기를 할게요. 5개 지금 장기 전략이 나왔고 세부 단으로 지금 다 프로젝트를 나눴다고 쳐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전략이 한 5개면 프로젝트가 한 몇 개나 한 20개는 적어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 20개의 프로젝트에서 회사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할 수 없다는 건 보통 진짜 몰라서 우리가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애들은 자기 일들은 잘하는데 이렇게 신기술 새로운 트렌드 같은 거 하기는 좀 부족해 애들이. 이럴 때 컨설팅을 씁니다. 근데 요즘 세상 자체가 어떤 산업인지를 다 떠나서 다 뭐 AI 한다 그러고 있고 빅데이터 쓴다 그러고 있고 디지털화 시키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이 할 일이 진짜 많아졌어요. 그래서 컨설팅 같은 경우는 요즘 장사가 좀 잘 되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컨설팅이 어떤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는 어떠한 프로젝트들을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시로 자동차 회사를 예로 들게요. 자동차 회사에서 이렇게 5년짜리 전략을 수립하는데 그 중에 나온 내용이 예를 들어서 비용 절감이 나왔다고 쳐요. 이건 뭐 충분히 나올만 하죠. 자동차에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요즘 반도체 가격도 많이 올랐고 인플레이션도 있고 임금 상승도 많이 있어서 비용이 전반적으로 올라갔어. 그래서 우리는 장기 전략으로 비용 절감을 골랐어. 이걸 보통 컨설팅에서는 Operation Optimization이라고 불러요. 운영 최적화 뭐 그런 게 되겠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뭐가 있느냐? 운영 최적화를 하겠다는 말은 이것도 value chain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동차 회사의 value chain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자동차 만들려면 부품들 필요하죠. 이 부품들을 조달해야 돼요. 부품을 가져와. 그리고 이 부품을 공장에서 조립을 해. 그리고 이 완성된 조립이 되면 이거를 자동차를 파는 오프라인 매장이든지 뭐 온라인 주문이라든지 뭐 이거를 해.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가는 거잖아요. 부품 받아서 공정에서 이거 파는 대로 가져가서 소비자한테 파는 거. 이게 이제 오퍼레이팅 모델이에요. value chain이죠. 얘네가 운영 최적화를 하겠다는 건 이 세 개의 이 큰 메인 안에서 가장 efficient한 방법으로 비용을 줄이는 오퍼레이팅 모델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오퍼레이팅 모델을 바꿔야겠죠. 그럼 저희 컨설팅 회사에서 진짜 많이 하는 게 타겟 오퍼레이팅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프로젝트 일단 하나 나왔죠. 그리고 오퍼레이팅 모델을 바꾸다 보면 구조조정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구조조정을 저희가 합니다. 2개 나왔죠. 발류체인으로 볼게요. 발류체인 보면 첫 번째 부품 받죠. 부품 받고 공정하고 팔잖아요. 부품 받는 거에 대해서만 보면 이걸 쪼개서 보면 2가지예요. 첫 번째, 서플라이어한테 돈 주고 부품을 사는 거. 2번째, 산 부품을 우리 회사로 가지고 오는 거, 우리 공장으로 가지고 오는 거. 조달 같은 경우 저희 프로큐어먼트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컨설팅이 들어가요.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가장 싼 가격에 가장 좋은 퀄리티를 주는 서플라이어를 저희가 찾아주고, 그리고 거의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같은 컨설팅이 따로 있어요. 걔네 같은 경우는 가장 효과적으로 화물 같은 거를 받는 거를 다 설계를 해줘요. 디자인을 해줘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도 프로큐어먼트랑 서플라이 체인 프로젝트가 또 나왔죠. 그럼 총 4개 나왔죠. 그리고 부품 조달은 됐고 이제 공정화죠. 공장에서 이제 만들죠. 부품 끼워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비용 절감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자동차 공장 자동화를 하겠죠. 이 자동화 프로세스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자동화를 해주지는 않는데 디자인은 저희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 전문 분야는 아닌데 저희도 자동화 팀이 따로 있어서 아무튼 자동화 프로젝트도 나올 수 있죠. 여기서 지금 5개가 나왔어요. 마지막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판다 그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차를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커미션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파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커미션을 안 줘도 되니까.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운영 비용도 따로 안 들어가니까 이 자동차 회사가 오프라인 매장 버리고 온라인 매장으로 간다고 뭐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는 게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봐.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을 버렸어. 그러면 차를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만 사야 돼.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승을 못하니까 VR 같은 거 가상현실 써서라도 진짜 차에 타본 것처럼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도 컨설팅 회사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고객이 온라인에서 엔투엔드로 그 제품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커스터머 저니가 정말 잘 짜여져 있어야 돼요. 고객 만족도를 높게 유지하면서 고객이 정말 편리하고 정말 쉽게 그 차를 살 수 있도록 이 고객의 여정이, 이 온라인 여정이 짜져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컨설팅 회사가 디자인을 진짜 많이 해줘요. 이 자동차 회사의 비용 절감이라는 이 장기 전략 하나로 지금 제가 프로젝트, 제가 얘기한 것만 6, 7가지가 나왔어요. 정말 무궁무진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프로젝트 6, 7가지는 사실 한 팀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전략 컨설팅 따로 있고, 오퍼레이션 컨설팅 따로 있고, 커스터머 앤 마케팅, 그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이 따로 있고, 디지털 컨설팅 따로 있고, 프로큐어먼트 컨설팅 따로 있고, 이 외에도 제가 있었던 것처럼 금융권만 하는 컨설팅이 있고, 통신사 전문가들이 모인 통신사 컨설팅이 따로 있고, 아무튼 정말 팀들이 많아요.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컨설팅이나 기업 전략 관심 있으시면 꼭 나중에 컨설팅이랑 기업 전략을 계속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면 보는 시야가 진짜 넓어져요. 이 한쪽만 알아서는, 예를 들어서 컨설팅만 알아서는 이 고객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 기획만 해서는 절대 내가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인사이트를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 좀 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전략기획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제는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제가 한 번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력서 쓰는 법은 제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특히 갓 대학 졸업하신 분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다시 제가 제 이력서 한번 읽어보고 쓸만한 것 같으면 제가 제 이력서도 가릴 것만 가려서 공개하고, 중요한 점 찝어가면서 이제 이력서 쓰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는 해보겠는데, 그게 다음 영상이 될지 언제 영상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